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현대문화, 우리 이론 파트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현대소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라는 걸 보면은 우리 시험이 이제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2009년도 이전은 거의 단답형, 그리고 또 소설의 어떤 직접적인 이론, 예를 들어 소설 구성의 뭐 3요소가 뭐냐, 또는 인물 제시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게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소설을 직접 제시해주고 지문형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시점을 물을 때도 어떤 소설의 제목만 주고서, 즉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어떤 시점이냐, 뭐 1번 1인칭 주인공, 2번 1인칭 관찰자,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지금은 예문을 주고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도 서술자가 소설 내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즉 표현을 좀 수능형에 걸맞게, 수능 세대들에게 걸맞게 그렇게 표현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소설이 1인칭 주인공이다, 1인칭 관찰자다, 이렇게 암기하는 건 이제 소용없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그 주제는 소설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소설을 우리가 시험에서 대했을 때 어떤 출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러면 소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시는 뭐라고 했죠?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시의 어떤 운율성과 그 압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소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허구의 이야기라는 거죠. 허구의 사건을 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소설다운 점은 바로 이 허구성이 있어요. 사실 사건을 다루는 글은 꽤 많이 있죠. 즉 일반 신문 기사도 사건을 다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일기도 사실은 그날 일어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짓일 때, 즉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즉 개연성 있는 세계를 소설은 다룹니다. 즉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계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서 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지? 라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또 예를 들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를 모티프로 한 그런 소설이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건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죠. 즉 거기에는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서 개연성 있는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도 버거운데 왜 이런 가상의 사건을 읽는가?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을 전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통찰을 통한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견이 매우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고려 말에 그 신돈이라는 아마 정치인을, 공민왕을 도와서 개혁을 주도했던 신돈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신돈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왕을 혹세무민한, 즉 반신배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반면에 마지막 고려의 어떤 개혁을 추구했던 혁명적인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죠. 이런 극단적인 그런 평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그 총체적인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소설은 서술자가 자신이 즉 파악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사건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진실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비록 거짓의 이야기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이런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23쪽 소설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소설은 서사성, 즉 사건의 흐름에 따라 쓴다는 거죠.
서사란 이야기란 얘기고 사건이란 얘기야. 다음 서술성.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누가 노래한다고 그랬죠? 시적 화자가. 그리고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해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허구성, 즉 가공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 다음 진실성, 즉 필연적인, 그러니까 사실,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허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간 세계에 대한 통찰과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이제 외래어로는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현대소설은 이 리얼리티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소설 평가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음엔 산문성이죠. 즉 소설은 시에 비해서는, 시와 비교했을 때 산문적인, 즉 객관적이고 이지적인 태도로 삶을 비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즉 객관성은 시에 비해 갖고 있는 객관성이야. 그러니까 시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설은 객관성을 갖는다는 얘기고, 반면에 시에 즉 비교하지 않고 다른 장르에 비교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소설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시와의 비교에 있어서 소설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물론 소설도 즉 예술성을, 문학의 일부니까 예술성을 갖는데, 자, 소설의 예술성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기발한 상상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문체, 글쓰기의 스타일이죠. 문체에서 우리는 소설의 예술성을 보게 돼.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면, 아, 이건 김영하식의 글쓰기다. 아, 이건 공지영식 그런 서술의 글쓰기다. 또는 이건 뭐 신경림 씨의, 신경숙 씨의 글쓰기 스타일이다. 뭐 이건 이문열 씨의 스타일이다. 이런 어떤 문체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노래도요, 자꾸 듣다 보면요, 노래를 듣자마자 이건 어떤 가수의 노래야 하고 파악하는 건 그 가수만의 독특한 음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소설 속에서도 그 소설가가 갖는 독특한 그 문체상의 특징이 즉 개성을 확보해 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문체를 가지고 소설의 작가를 구별한다는 건 어렵죠. 왜냐면 뭐 읽은 게 있어야 그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읽었을 때, 그죠? 우리가 신인 가수 노래를 딱 듣고 어떻게 알아요? 이제 여러 차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음색을, 차이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설을 이제 자꾸 읽다 보면은 그런 문체상의 특징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초중고 소설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나오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읽고 또는 시험을 위해서 일부러 읽다 보니까 소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소설은 일단 소재나 주제 면에서 어떤 교육부의 그런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재미있는 소설들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 실리기가 좀 어려운데, 놀랍게도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들도 명백히 하나의 텍스트로서, 교재로서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많이 뒤처지는 점이 있죠. 근데 요새는 워낙 이제 교과서들이 국어도 거민정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은 세대가 아니고 국정교과서 한 권으로 돼 있어서 아주 그 우울한 소설들, 재미없는 소설들만 읽다 보니까 소설이 재미는 없는데, 우리가 뭐 시험 준비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소설에서의 문체는 개성을 드러낸다 하는 것. 자, 다음에 이제 소설의 구성 요소인데, 먼저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주제, 중심 내용은 어떤 글이라 있는 것이고, 구성도 어떤 글이든 갖추고 있고, 문체도 또 어떤 글이든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가장 소설다운 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구성에서 드러나죠. 즉, 소설 구성은 소설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 시는 운율과 이미지로 어우러져 전개를 해나간다면, 소설은
인물과 그리고 사건과 그리고 배경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이 드러나고 또 배경이 리얼리티를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소설 구성의 이 요소들, 이거에 대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요 사건의 즉 진행 방식. 소설은 사건을 다룬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을 다루는 거죠. 그것이 인물의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 예를 들어 처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발단, 그리고 갈등이 구체화되는 것이 전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위기,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 절정, 그리고 갈등이 즉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를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설 구성의 5단계라고 얘기하는 이 그 과정이 사실은 갈등의 진행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발단과 전개, 위기 각각 이 단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즉 표현되어야 하는가? 324쪽을 보시면요. 먼저 소설 구성은 플롯이라고 부르죠. 즉 스토리와 다른 점은, 스토리가 그냥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면 플롯은 인과관계에 따른 그런 꽉 짜여진 구조를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설은 결국 이런 인과적 관계에 따른 그런 과정을 구성 요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설 구성의 요건에 보면은 인과성, 필연성, 그리고 논리성도 확보하게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인과성과 필연성은 우리가 갖춰야 하지만 이 논리성이다라는 얘기는 시에 비해서 논리적이다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이게 무슨 논설문처럼 논리적 요소가 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과성, 필연성, 이는 이제 또 현대 소설이 갖는 특징이 되고, 우리 고전 소설에 보면 어때요?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꿈에 만났던 사람과 혼인을 하고 이렇게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과성과 필연성이라는 것은 현대 소설이 갖는 그런 구성의 요건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논리성 같은 얘기는 상대적으로 시에 비해서는 보다 산문이니까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즉 논리성이라는 요소를 뭐 소설의 필수 요소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갈등을 중심으로 짜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의 사건과 행동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 즉 갈등의 흐름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발단 부분에서는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또 인물의 기본적 성격이 제시되고 또 배경이 확정되고, 즉 사건의 실마리 및 전체 작품의 분위기가 제시되죠. 자, 사건의 실마리 밑줄 치고요. 즉 사건의 실마리라는 얘기는 이제 사건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거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작품 하나 볼게요.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에서 발단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발단의 그 과정, 발단이 갖춰야 될 어떤 요소들을 확인해 보죠.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일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칠성문박, 빈민굴 밑줄 치고요. 자, 칠성문박, 빈민굴이다라는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이 장소가 즉 이 소설의 이제 처음 출발, 공간적 배경을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발단 부분에서는 소설의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료의 부처는 농민이었다. 자, 인물이 처음 등장하죠. 복료라는 가족을 이제 소개해야 되니까, 복료의 아버지는 즉 농민이었다. 복료는 원래 가난을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는 처녀였었다. 자, 이렇게 인물을 등장인물이 다 알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 알고 소개하고 있죠. 결국 굉장히 이런 요소, 즉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모두 알고
그걸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해주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그 근대소설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현대소설보다는 근대소설의 그런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면 이 김동인의 소설은 1920년대, 30년대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직도 근대소설의 흔적, 인물을 소개하면서 소설이 시작되는 그런 근대소설적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료는, 자, 여기서 복료가 비록 예전 같진 않아도 농민으로서 그런 엄격한 가문 속에 키워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복료가 갖는 그 불행한 결말을 더 비극성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복료가 즉 제대로 교육받은 그런 농민 집안의 출신이라는 얘기는 뒤에 오는 비극성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미리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설의 발달에는 어떤 즉 뒤에 올 사건과의 어떤 암시, 복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는 복료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발가벗고 겨울에는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지니고 있었다. 자, 여기 복료가 도덕성을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다라고, 즉 복료의 성격을 아예 그냥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요약 제시해주는 방법, 이를 우리가 말하기 기법이다. 말하기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5살 나는 해 동리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갔다. 자, 동네 호라비에게요 80원에 팔려 갔다라는 얘기는 복료의 집안이 어때요? 매우 가난했다라는 것. 그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복료의 삶을 꼬이게 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돈에 팔려 호라비에게 시집을 갔다는 이 사실이 복료의 삶이 필연적으로 어둡게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이렇게 어떤 가난한 인물이 결국에 가서는 그 가난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 이런 흐름의 소설을 우리가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자는 자연주의적 그런 성향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즉 등장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이고, 물론 굉장히 리얼한 등장인물, 빈민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주의적 요소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그의 새서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꾼으로 밭도 몇 마지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복료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리 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밖에나 얻어주면 종자나 뿌려놓은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말았다. 자, 결국 다에서는 남편의 성격을, 남편이 몹시 게으르고 그리고 무책임한 인물이고 역시 가난한 인물임을 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단 부분, 소설의 발단 부분에서는 즉 그 등장인물의 기본적인 성격, 또 인물의 모습, 그리고 배경, 그리고 어떤 다음에 올 사건들에 대한 암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전개에서는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복선이 제시되고,
또 위기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거기 밑줄 칠까요?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가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주제가 확정되면서 그리고 갈등과 분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성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326쪽에 먼저 이야기 가지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단일 구성은 중심 사건이 하나인 걸 말하고, 그리고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둘 이상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자,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는데요. 평면적 구성은 시간 순서로 쓰는 것으로 주로 고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입체적 구성은 보다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인과관계에 따라 쓰여지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소설을 제시해주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사건을 나열해봐라, 이런 문제를 내게 되는데, 거기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주관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서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번에야 하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라는 건데, 일단은 그 사건, 아내 될 뻔한 사람과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는 또 즉 권려라 하면은 그녀란 얘기인데, 자, 결국 이 소설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금 밑줄 친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으면서는 항상 가장 이제 시험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적 순서로 즉 재구성해 보는 건데, 먼저 등장인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재빨리 그 공간과 시간, 즉 배경 속의 인물을 빨리 설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본문 봐.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자, 여기서 인물이 그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여자가 등장하죠. 이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싸우기도 하며 자랐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었다. 근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한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각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다. 자, 이번에야 그러면 이제 이번은 세월이 꽤 흘러서죠. 세월이 꽤 흘러서 이제 여자가 유각에 팔려가고 그리고 인연을 이제 잊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여자를 그가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번에라는 말로 보아서 즉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료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이건 이제 권료에게서
그동안의 사연을 알게 되어서 쓴 거죠. 따라서 니은은 기억보다 앞에 오는 거지. 걸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자, 이건 이제 그렇게 놓아주고 나니까 그녀가 고향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러니까 니은 뒤지.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다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만 덕택으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 그 이유죠. 따라서 리을이 기억의 앞에 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겨.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라.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죠?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 따라 뉘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자, 일본 우동집에서 둘이 정종을 나눠 마신 건 우연히 마주쳐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연히 마주쳐서 우동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것을 순서대로 잡아볼 수 있네요. 그는 지낸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습니다라.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게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은 그가 들려주는 그의 사연이죠.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그를 만나서 지금 술잔을 기울이며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가 들려주는 사건이 내화, 즉 중심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와 그가 지금 즉 기차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즉 외화, 주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겉 이야기, 주변 이야기와 중심 이야기, 속 이야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런 소설을 우리가 액자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진건의 이 소설 고향은 액자 구성의 그런 틀을 갖추고 있고요. 자, 이 내화, 중심 이야기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사연이 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고, 바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신선한 삶을, 고된 삶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걸 이제 좀 더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는 서술자가 그의 사연을 듣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즉 외화에 두고,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내화에 두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7조.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성의 종류에 즉 액자 구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액자 구성은 중심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와 그리고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죠.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뭐냐면 우리 그 드라마의 시트콤처럼 이렇게 등장인물은 동일한데 사건이 매일매일 에피소드, 여러 가지 사건을 모아놓은 거. 우리 그 대표적인 게 그 양귀자 선생의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자, 이 소설을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열돼요. 여러 사건들이 나열돼서 그것이 한 인물들이 즉 동일한 그 원미동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사건이 즉 드러나고, 이걸 이제 쭉 모아서 하나의 소설로 드러냈죠. 그래서 이
연작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소설도 대표적인 원미동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작소설이고, 그리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카레스크 구성과 그리고 액자 구성 기억을 좀 하시고요. 거기 328쪽에 보면은 그 액자 구성에 얘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서울시에서 가끔 질문을 하니까 읽어두면 좋겠어요. 김동리의 뭐 무녀도, 까치소리, 등신불, 그리고 김동인의 뱃다라기, 광화사, 또 현진건의 고향, 그리고 황순원의 목농이 마을의 개, 또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 또 안수길의 제3인간형, 박지원의 옷감야화 등은 전형적인 액자 구성입니다. 그 박지원의 옷감야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호젤이 들어있죠. 호젤이. 박지원의 옷감야화에 호젤이 수록되어 있어요. 즉 호젤과 호젤이 옷감야화 편에 수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소설의 암시와 복선, 그리고 갈등, 그리고 인물의 종류, 그리고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 자, 요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